네, 안녕하세요. 서브피셔에서 TM 장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에 도입된 탈로스 F200X하고 스펙트라 300이라는 모델이 설치가 돼 있고요. 간략하게 뭐 기존 TM보다 새로 뭐 추가된 내용들 혹은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 내용은 뭐 한 요런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탈로스든 스펙트라든 셔트키 타입의 어피지 건이 장착되어 있고요. 저희 어, 모델들이 기존 T에서 쓰던 셔트키 타입의 어피지 건보다는 조금 더 커런트가 있는 타입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XFPG라는 건이 도 장비 동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슈퍼X는 인디스 쪽 관련된 저희 명칭이고, 어, 커렉터는 아마 스펙트라 쪽에 달려있는 내용일 거고요. 모노크로메이터도 스펙트라고, 그다음에 오토 펑션 관련해서는 뭐 탈로스하고 스펙트라 둘 다 오토 펑션들이 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RGPC는 동일합니다. 투장비다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DX는 저희는 슈퍼X라는 용어를 붙이기는 하고요. EDX는 기본적으로 경험상 그죠. 짧고 빨리 끝내면 좋긴 합니다. 길고 가져가 봐야 데미지 먹고 드리프트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EDX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면 이제 컬렉션 효율이 좋아야 되죠. EDX는. 물론 EDX 장비 자체가 디텍터도 이제 SDD 디텍터로 요즘 최신엔 다 바뀌었고요. 특별히 액체 질소가 필요 없는 타입으로 다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EDX를 빨리 끝내시려면 EDX 윈도우 사이즈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사이즈가 클수록 윈도우 사이즈가 클수록 EDX 수집률은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 현무경의 구조상 디텍터만 마냥 커진다고 해서 효율이 리니어하게 증가되는 건 아니고 컷오프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텍터 크기도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커지더라고 해도 충분히 그 디텍터를 컷오프 앵글 때문에 다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제 슈퍼엑스라는 저희 영어는 30mm짜리 SDD 디텍터 4개가 저렇게 네 방향에 위치를 할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앵글은 대략 0.7에서 0.9 스테디 라디안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조금 더 EDS 수준률이 좀 좋은 쪽에 속하고요. 뭐 저희도 그렇고 타사도 그렇고 이제 기본 EDS라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좀 큰 것들로 2개를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스테이지 라인이 좀 올라갑니다. 1.4, 1.7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준률이 좋아져서 시그널이 되게 많이 디텍팅이 되는데 문자 시그널이나 장비의 스프리어스 픽, ADX 분석하시면 장비 픽들 뜰 거예요. 그런 픽들도 같이 증가를 해서 저희가 저기 학교나 연구소 쪽은 보통 요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틸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고요. 기존에 뭐 틸트 방향, EDX 틸트 방향으로 틸트를 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네 방향이 있으니까 틸트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틸트를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EDX가 기존보다는 타로스나 스펙스라 쓰시면 조금 더 빨리 끝내실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게 이제 프로브 커렉터가 달린 장비, 스팀 레졸루션이 좋아지면, 예, 아토믹 매핑이 가능하고요. 탈루스도 가능하긴 합니다. 훨씬 더 깔끔하게 얻어지는 건 그래도 커렉터 장비가 있으면 아토믹 매핑은 조금 더 깔끔하게 얻으실 거고, 대략 한 10분 받은 로 데이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필터 처리하면 조금 더 이뻐지긴 하겠죠. 그래서 인덱스 분석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커렉터고, 커렉터는 이제 스펙트라 장비에 달려 있습니다.
간단히 뭐 커렉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현미경, 전자현미경이죠. 전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렌즈 역할을 하는 전자기 렌즈를 씁니다. 전자기 렌즈의 강도를 통해서 저희가 빔을 포커스하죠. 근데 이게 전자기 렌즈, 뭐 광학 렌즈도 똑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수차가 존재하죠. 디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레졸루션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차만 몇 개 적어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매 수차죠. 광축과 광축에서 멀리 입사된 빔이 한 점에서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차가 보통 저희가 이제 구매 수차라고 그러고 또 CS라고 그렇습니다. 다음이 이제 색수차죠.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면 색수차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대가 틀린 경우에, 에너지대가 틀린 경우에, 한 점에서 또 못 만나는 경우가 그 색수차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다음은 어스티마티즘은 뭐 전력이 렌즈에 다 있는 거고요. 대신 얘는 밑에 이제 디프렉션 코일들을 추가적으로 달아서 보정이 가능한 수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스티마티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미경의 레졸루션을 가장 예전에는 중요시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레졸루션이 중요화된 공식은 딱 이거죠. 그냥 레일리 공식. 그래서 실질적인 분해능은 요건 뭐 개고수라고 하는 물리적인 특성이니까 고정일 거고 소위 파장에 의해서 레졸루션은 딱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레졸루션이 현미경에서 바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론적인 레졸루션 플러스 되는 게 아까 그 수차를 통해서 예, 더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론적 레졸루션에 거의 도달을 못하죠. 이론적 레졸루션보다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어티마티즘은 저희가 뭐 보존 가능했다 치고 색수차가 레졸루션에 잡아먹는 게 조금 그렇게 크진 않아서 두 개를 무시한다고 봤을 때 실질적인 전자현미경의 레졸루션은 거의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론적인 거에 의하고 그 다음에 구매 수차 때문에 조금 더 레졸루션이 좀 추가되는. 그래서 커렉터가 있으면 얘가 보정이 되는 거죠. 그럼 거의 이론적인 레졸루션에 가깝게 도달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커렉터 원리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구매 수차라고 그러셨잖아요. 광축에서 멀어진 애하고 가까운 애하고 모이는 포인트가 틀리니까 요걸 다시 역으로 이제 더 굴절력을 더 작게 해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게 이제 커렉터긴 합니다. 구조적으로 되게 간단히, 공식적으로는 간단하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 장비도 비싸고, 커렉터 하나가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장비이긴 합니다. 한 30cm의 길이를 갖고 있는 원통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원리로 이제 구문수차를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숫자 플러스 이제 구문 대표적인 수차예요. 코렉터를 사용하시면. 코렉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수차들이 있습니다. A1, A2, 뭐 B1, B2, C1, C3. 보통은 C 쪽을 저희가 국내 수차라고 그러고 보통 요것만 보정하죠. 그다음에 C5까지. 그다음에 스타 에버레이션, 뭐 디프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수차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커렉터를 통해서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쓰시는 보정들은 보통 로우 오더 쪽 수차만 매뉴얼로 잡으실 거고 하이 오더 쪽은 다 오토로 잡아 놓을 겁니다. 장비사에서. 그래서 커렉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렌즈의 공유 수차를 보정해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보통 TM 두 군데에 이제 보통은 달리게 합니다. 렌즈를 보정해주는 수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저희는 뭐 이미지 커렉터, 프로브 커렉터 나누긴 하는데 컨덴서 파트 쪽 렌즈 아랫단에 커렉터를 달면 컨덴서 렌즈의 공유 수차가 보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스템 쪽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훨씬 더 작은 프로빙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걸 코렉터라고 그러고 스템 쪽 레졸루션이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브젝티브 렌즈 딱 아래에 커렉터를 달면 오브젝티브 렌즈의 구매 수차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TM 쪽 이미지에 훨씬 더 좋은 레졸루션을 갖는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스펙트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브 커렉터만 달렸습니다. 위쪽. 스템 쪽 레졸루션이 훨씬 좋아질 거고요. 이미지 커렉터 여기 타이탄 장비도 있는데 거기는 아마 이미지 커렉터도 있을 거라서 이미지 커렉터 두 개를 다 단 장비가 있고요. 하나만 단 장비가 있습니다. 스펙트라면 지금 프로브 커렉터만 달렸고 예. 더블은 단 거는 타이탄 장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구조적으로는 커렉터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렌즈 조합은 똑같습니다. 큰 헥사폴 렌즈 두 개가 있고 밑에다 세 번째 렌즈 단이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요게 이미지 커렉터고요. 이게 프로브 커렉터라고 해서 스템 쪽입니다. 이미지가 뒤집어진 게 프로브라고 보시면 될 거고 구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단순히 앞뒤가 좀 바뀌었을 뿐인데 이런 형태의 커렉터들이 설치가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지 커렉터를 보시면 보통 이미지 TN 이미지에서 보시는 거 인포메이션 리밋 스펙을 결정할 때 보통 국내 수차가 있으면 레졸루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커렉터를 달게 되면 수차를 없어지면 레졸루션이 확 점핑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300kb 장비의 최고 레졸루션이 아마 한 50피코? 네, 인포메이션 리밋은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커렉터를 달면 뭐가 좋아지냐, 이미지상에.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커렉터가 안 달려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 이런 것들, 요 그림자 같은 것들 있죠. 예, 프리널 프린지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막 디포커스 되면 이 경계가 어찌됐든 뿌연 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예, 커렉터가 없으면. 커렉터가 없으면 훨씬 깔끔한 계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도 물론 올라가고 계면도 훨씬 더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어서 바운더리나 메트롤로지 측정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뇌 샘플이 이런 수준의 분석을 요한다 그러면 이미지 커렉터가 달려있는 장비로 어레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계면 상태가 없는 폴브 커렉터가 없으면 이렇게 찍힌 거예요. 폴브 커렉터가 있으시면 조금 더 클리어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 커렉터고 다음은 이제 폴브 커렉터, 이제 스템 쪽입니다. 컨덴서의 이제 아랫단에 CS 커렉터를 달면 기본적으로 스템 자체가 이제 프로브된 빔이죠. 스템의 레졸루션은 저 프로브된 빔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가 레졸루션을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브 커렉터가 이제 컨덴서 쪽 아래에 달리면 스템 레졸루션이 훨씬 좋아지고요. 지금은 커렉터 없는 장비에서의 초이 스텝 모드에서 런치그램, 비정지에서 런치그램을 관찰하면 여기에 컨덴서의 스티그를 반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커스에 따라서 디포커스에 따라서 보이는데 보통 이렇게 동그란 스티그를 런치그램을 보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장비죠. 커렉터 없는 장비에 수차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 지금 탈로스가 이제 커렉터가 없는 장비고 지금 스텝 레졸루션은 대략 0.16 나노 정도 됩니다. 근데 실리콘 덤벨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수준의 스텝 레졸루션을 갖고 있고요. 대신 이제 여기 커렉터가 잘 장비의 런치그램이 조금 더 커졌고 소위 말하는 이런 플랫 에어리어가 이제 확보가 되고 저 영역 자체에 이제 CS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커렉터가 없는 장비의 런치그램, 여기 커렉터에 있는 장비의 런치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C2 아파처를 통해서 영역을 초이스해서 이제 프로빙을 만들게 됩니다. 결정적에서 보시면 똑같죠. 아까는 아모르포스 상태에서 보시면 그런 동그라미들이 나오는 거고, 결정지 상태에서 탈러스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 대신 스펙트라의 장비에서 보시면 이런
런치그램 상태의 그림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보면 거의 이론적인 이제 수치에 도달을 하죠. 프로브 사이즈가. 그래서 다행히 여긴 여러 수차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차들이 다 보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프로브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스텝 레졸루션이 올라갑니다. 스텝 레졸루션도 저희 이제 300kb 프로브 코렉터가 달린 경우에 지금 거의 한 50피코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요죠. 예, 거의 한 47피코까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갈륨 나이트라이드고요. 요거는 이제 실리콘입니다. 보통 고가속 전압 300, 200에서는 이 정도의 레졸루션이 나오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63피코 거리 분해능이 가능하고 FFT 상에서 47피코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60kb는 보통 이제 저가속 전압을 어떤 때 쓰냐면 이제 빔 데미지가 굉장히 약할 때 쓰시는 경우가 샘플에 데미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컨트라스트 대비 저가속 전압이 컨트라스트 대비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도 바이오 쪽 시료들이 보통 컨트라스트 대비 혹은 빔 데미지 때문에 저가속 전압을 쓰는데 문제는 이제 저가속 전압이 되면 레졸루션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커렉터를 달면 저가속 전압에서도 원자분해 능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0kb 같은 경우에 스펙은 아마 98피코 정도 될 겁니다. 60에서 80이 대략 한 98피코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고요. 요새는 30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스펙트라에는 없고요. 요새는 30kb 장비에서도 분배이 가능한 수준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긴 합니다. 코렉터가 달려있는 경우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커렉터가 달려있으니까 스텝 레졸루션이 확 좋아져서 60kb 모니설파이드고요. 멀티레이어입니다. 조금 더 찍기 쉬운 거긴 해서. 그래서 이 정도의 레졸루션은 갖고 있고 스펙트라 지금 장비로 이 정도의 레졸루션은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노크로메이터라는 거고요. 요거는 스펙트라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모노크로메이터라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보통은 닐스 쪽 분석에 특화된 거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가속 전압을 200 혹은 300, 80, 30 정해진 대로 있으면 그 에너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고 혹시 닐스 스펙트럼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로스픽 그러니까 에너지를 하나도 안 잃고 떨어진 빔을 보면 빔의 통계가 딱 가우시안 픽이거든요. 요렇게 되는 뒤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요런 가우시안 픽일 거거든요. 요런 가우시안 픽입니다. 그래서 원자본 200kb 하나도 안 만약에 200인 경우에 물론 200kb의 호모지시한 애들이 대부분이겠지만 199점 몇이 더 있을 수가 있고 200점 몇의 에너지대의 전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전자해명의 에너지 레졸루션이라 그러고 일세 제로 스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또 보면 수차를 유발시키죠. 실질적으로 소스 자체에서부터 에너지대가 틀린 애들이 분명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노크로메이터는 그렇게 이제 달려있는 종에서 호모지니어스한 애를 조금 더 초이스해서 쓰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적으로는 이제 컴파트 바로 아래쪽에 달려있을 거고요. 여기에 달려있을 겁니다. 모노크로메이터. 악셀레이터 전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고 구체적인 대략적인 모식도는 이런 형태이긴 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싱글 바이너 필터 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필드를 가해서 원하는 에너지대를 그러니까 빔을 좀 어떻게 보면 길게 찢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만에 셀렉션하면 홀선 호모지니어스한 애들만 나오겠죠. 에너지대가 균일한 애들만. 그러면서 건에 있는 색수차가 조금 보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보셨던 인스의 제로스픽, 제로스픽이 훨씬 더 이제 샤프해지고 에너지
때가 되게 소위 말하는 에너지 레졸루션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노가 달려 있음으로 해서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레졸루션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빔 컨트롤, 빔 양을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실질적으로 모노는 아직 안 썼고요. 모노 익사이테이션을 안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모노가 안 달려 있는 장비, 그러니까 탈로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은 빔의 스팟 사이즈를 결정을 하죠. 빔 이제 스팟 넘버가 있을 거고 크고 밝은 빔이 있고 작고 어두운 빔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 하는 동안에 혹은 샘플에 따라서 빙의 양을 줄여야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는 거는 스팟 사이즈를 바꾸시면 빔 양을 조절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근데 보통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모노가 없다 보면 요게 스텝이 점핑이었거든요. 1번 스팟, 뭐 5번 스팟. 이게 점핑으로 넘어가는데 모노가 달려있으면 얘를 되게 건렌즈를 리니어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커런트 조절에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모노로 쓰면 이제 요건 실질적으로 모노가 온된 상태고요. 아까 스펙터 장비는 이제 평상시에는 모노를 안 쓰시다가 모노가 필요하면 이렇게 익사이테이션을 해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익사이테이션을 점점 크게 할수록 빔이 이렇게 길게 늘어 찢어집니다. 길어지고 이 가운데 부분만 초이스해서 쓰시면 에너지대가 균일한 빔을 쓰실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TM 레졸루션은 저가속 전압에서 좀 좋아집니다. 이 모노를 인스 분석뿐만 아니라 이미지적으로도 소위 말해서 모노TM, 모노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하신데 보통 고가속 전압에서 모노의 이미징은 그다지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워낙 레졸루션이 좋다 보니까. 근데 저가속 전압 80, 60, 30의 경우에는 모노를 좀 쓰시면 이미지적으로 레졸루션도 좋아지긴 합니다. 물론 이건 지금 에너지 레졸루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노는 일반적으로 기능이 이렇게 길게 저희는 이제 싱글 바이너라 보니까 한쪽으로 찢으면 이렇게 길다랗게 이게 익사이테이션 안 한 거 익사이테이션 할수록 빔이 이렇게 길어지죠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스틱이라는 게 생겨서 요것도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뭐 그렇게 예. 그래서 모노빔도 스틱이 있어서 스틱을 잡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빔을 셀렉션하는 슬릿도 쓰시게 됩니다. 길쭉한 빔이니까. 요게 다 이미지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스티그마티즘이 존재하는 거라서 보통은 이런 조그만 홀들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슬릿들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빔을 커트해서 쓰실 수가 있죠. 통과시켜서. 그래서 슬릿을 쓰시게 되면 여러 슬릿 중에서 초이스해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스톰 이제 쓰시면 이거는 좀 기존보다 이제 모노빔이 기존 저희 장비 같은 경우 일반적인 스팟 사이즈가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고요. 보통 그거는 C2 아파처 플랜에 이런 것들이 크로스오버가 맺혀서 보통 C2 아파처를 통해서 컨버전스 앵글을 조절하죠. 예. 근데 모노스템 같은 경우에 모노스팟을 쓰시게 돼 있거든요. 12번 그러니까 1번이 제일 큰 빔이고 11번이 제일 작은 빔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모노빔이어서 훨씬 더 작은 프로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12번에서 17번까지 얘보단 더 작은 프로브가 존재를 합니다. 대신 요 C2 플랜에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서 C3라는 컨덴서 C3 아파처 플랜으로 크로스오버가 옮겨지게 되고 이때는 뭐 C3 아파처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은 굳이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모노스텝이 조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일반 스템보다는 근데 뭐 일수 분석하는 데는 모노를 쓰시는 게 혹시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노를 익사이테이션 하시면 일수 분석에 특화가 되긴 합니다. 지금 이 스펙트라 장비는 아
일수가 안 달려있긴 하는데 나중에 추가로 다신다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모노크로마가 안 달려있는 경우에 이런 에너지 레졸루션은 뭐 건 타입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합니다만 쇼트키 타입의 경우 0.8에서 1.2 이 정도 에너지 레졸루션을 갖고 있죠. 좀 브로드하죠. 픽이 좀 브로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쿨도는 조금 더 낮습니다. 0. 스펙은 0.3 정도 아마 될 거고요. 여기 모노를 쓰시면 0.2 이하의 이제 제로 스픽을 확보를 가능합니다. 이 일반적인 뭐 코러스 분석, 일스 코러스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 에너지 레졸루션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뒷단이 내 픽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에너지대가 되게 요 근처에 어떤 일스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에너지 레졸루션이 되게 이제 중요하죠. 소위 말해서 뭐 밴드갭 이런 거 보실 때 에너지 레졸루션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너지대가 되게 낮은 애들의 분석을 하시려면 에너지 레졸루션이 되게 좋아야 되고 만약 에너지 레졸루션이 안 좋으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픽이 다 묻혀버리거든요. 백그라운드에.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졸루션은 보통 밴드갭 지금 뭐 포능까지 요 앞단까지 여기에 어떤 에너지대의 변화량이 내 샘플에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요 스펙을 갖고 있는 얘로 분석을 하셔야 픽의 변화라든가 그걸 관찰하실 수가 있을 거고 본딩 결합에 따라서 에너지 레졸루션이 안 좋으면 이 픽이 하나로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픽 분리들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레졸루션이 좋은 경우. 그래서 본딩 결합 상태도 훨씬 좀 클리어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옥시겐의 상태, 결합 관계에 따라서 이 픽 모양들이 틀려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 픽을 분리할 수 있는 에너지 레졸루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에너지 레졸루션이 안 좋게 되면 이 픽들이 이제 하나로 보이겠죠. 그냥 뭉쳐져서. 예. 그래서 지금은 모노가 달리면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모노에 일스가 달려있는 경우에.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오토 펑션이고요. 오토 펑션이라고 해봐야 지금 장비가 점점 오토 기능이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예, 고객 프렌들리하게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예, 하지만 오토라는 게 이제 마냥 좋은 거는 아니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온라인을 기본적으로 잘 해놔야 이런 오토 기능들도 잘 먹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토 기능은 저희가 옵티 스템, 옵티 모노라는 명칭이 달려있긴 한데 스템에서 제일 하시는 거는 그죠. 포커스 맞추고 스틱을 맞추고 그 다음에 커넥터가 달려있다 그러면 비트 콤마까지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오토 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전제는 매뉴얼로 내가 얼마나 잘 맞추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동작하고 그 다음에 샘플 자체가 너무 디퓨즈하면 얘도 그렇게 찾지는 못합니다. 샘플은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 대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그냥 찍으시면 뭐 요 정도의 레졸루션을 얻으실 수가 있고 이건 약간 미스얼라인 된 거죠. 콤마하고 스티그를 내가 이렇게 스티그를 좀 못 맞춘 상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오토 버튼을 하나 누르게 돼 있어요. 수정해라고 포커스하고 스티그를 잡아라고 뭐 버튼 하나 누르시면 얘가 뭐가 알아서 빙빙빙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이미지의 컨트라스트 대비가 커지는 쪽으로 더 높아지는 쪽으로 포커스하고 스티그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대략 뭐 1분 내외긴 합니다. 빠른 경우 30초 내외도 되기도 하고 C1 A1 같은 경우 포커스하고 스티그 같은 경우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장비 스펙의 레졸루션을 얻을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오토 펑션이라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됐고 앞으로는 TM에서도 오토 펑션이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템 쪽 보시면 얘는 이렇게 포커스하고 스티그를 오토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요건 모모 쓰시는 방법이고요. 이제 모모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을 거기서 빔을 길게 찍거든요. 찍고 나면 길어진 빔이기 때문에 스틱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스틱이라는 걸 잘 맞춰야지 내가 원하는 에너지 레졸루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쓰는 조건이나 모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충분히 온라인 해 가면서 뭐 이제 에너지 레졸루션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예전에는 저희가 매뉴얼로 다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오토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항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조건의 장비 세팅을 알아서 자기가 할 거고, 빔을 체크를 하고 슬립 같은 것도 알아서 넣어서 자기가 보정 특별값을 찾고요. 그리고 익사이테이션도 알아서 합니다. 보통 익사이테이션 하면 빔이 도망가는데 그거 알아서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장비의 스펙이 나오는 에너지 레졸루션의 픽을 제로로스 픽으로 확인까지 한 다음에 딱 멈추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지금은 오토로 진행이 돼서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굉장히 숙련자만 장비 스펙을 장비 그 한정된 스펙을 사용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예, 기본적인 이제 펑션 기능들만 아시면 웬만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장비 원하는 스펙의 레졸루션을 확보하실 수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오토화 기능들이 예, 모든 장비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데도 찾아주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장비가 어느 정도 온라인이 잘 돼 있어야 이런 오토 기능들도 잘 먹습니다. 다음은 이제 DPC 혹은 IDPC라는 명칭의 이미지고요. 네, 보통 스템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거냐면 아마 DPC는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DPC는 위상차 이미지. 요거는 꽤 됐습니다. 나온 지는 되게 오래, 80년대? 예. 되게 오래전에 나왔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어, 그죠. C편에 필드가 있으면 이 스팀 디스크가 한쪽으로 휘겠죠. 예, 휘어서 디텍터에 컨트라스트 차이가 나죠. 기본적으로 DPC는 디텍터가 4분할돼 있어야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분할된 디텍터죠. 예. 저희 쪽은 아마 요걸로 이제 한 번 더 탈로스 스펙트라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DF 디텍터고요. 이게 BF 디텍터입니다. 기본적인 환영 디텍터고, 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말하면 8분할인 거죠. 예. BF도 8분할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요런, 구분된 환영의 디텍터를 가지고 DPC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죠. 스템 이미지고.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초기 관찰은 DPC는 마그네틱 필드 관찰할 때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빔 디스크가 시프트가 있거든요. 이 시프트가 있으면 이 위상차 이미지대로 컨트라스트 차이가 생기는데 요거 이제 컨트라스트를 이제 벡터 방향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칼라 매핑, 뭐 칼라 휠 이런 걸로 이제 예쁘게 보여주기도 하는 게 보통 DPC에서 출발했고요. 보통 저희는 DPC보다는 IDPC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저거는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이제 일렉트릭 필드 이제 고분으로 오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 또 아토믹 쪽으로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빔 디스크가 시프트 될 정도의 변화는 없거든요. 보통 퀀텀적이기 때문에 퀀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변화량이 작습니다. 대신 그 변화량을 어디서 캐치하냐면 센터 오브 매스라 그래서 보통 COM이라 부르는 요거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죠. 필드가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이런 차이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차이들이 분할된 디텍터의 컨트라스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가 말하는 IDPC라는 걸 얻게 되고요. IDPC는 뭐냐면 아까 구분된 각각의 디텍터 이미지에서 마주보고 있는 디텍터 이미지의 위상차를 얻습니다. 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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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고. 위상차 이미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위상차 이미지를 인티그레이션 시킨 게 IDPC고요.
디퍼런테이션 시키면 DDPC. 보는 목적이 저로 틀리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IDPC라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인티그레이션 DPC라고 보시면 될 거고 원리적으로 이렇고 그죠. 이제 어떨 때 써먹는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IDPC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 하디프 디텍터를 많이 쓸 거고요. 하디프 디텍터는 하이 앵글러 어닐러 다크필드 그래서 고각산란 전자만 잡는 거죠. 그래서 하디프 이미지의 특징은 원자 번호가 크게는 이미지에서 하얗게 나오고 원자 번호가 어두운 데는 그냥 까맣게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원소 원자 번호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게 하디프 이미지의 특징인데 보통은 컨트라스트가 원자 번호 자성 컨트라스트니까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은 되게 밝게 빛나고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은 확 어두워지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이제 보통은 옥시겐이나 나이트로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낮은 애들이 이제 중요한 분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 하디프에서는 이미지가 안 나오니까 소위 그 전에 보셨던 방법은 이제 ABF나 ADF. 그러니까 뭐냐면 원자 번호가 낮은 애들에도 컨트라스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면 ABF나 ADF로 쓰셨어야 돼요. 예. 근데 IDPC를 쓰시면 저희가 이제 원자 번호 낮은 애들에도 컨트라스트 대비가 조금 더 있다라는 특징이고 좀 목적은 그겁니다. 경원소 분석, 경원소 이미징, 스템 이미징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IDPC라는 이미지라고 보실 수 있으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STU 샘플이고요. 보통은 이제 하디프 인시에 보시면 그렇겠죠. 스트론튬하고 요게 타이탄. 요것만 보입니다. 하디프 이미지니까. 고각산란 전자. 원자 번호가 큰 애 조금 더 보시면 얘가 좀 더 밝고요. 얘가 조금 더 어둡습니다. 조금 더 밝은 게 원자 번호 큰 애고, 조금 더 어두운 게 원자 번호가 작은 애겠죠. 근데 옥시겐이 그 사이에 있는데 이 하이프 이미지 상에서는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경원소 분석을 하셔야 되면 또 ABF라는 이미지를 얻으셨죠. 이게 스템에서 카메라 렌즈를 조절해서 컬렉션 앵글 디텍터 쪽에 저각산란 전자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하면 그게 ABF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ABF니까 어눌러 브라이트 필드라서 브라이트 필드의 컨트라스트를 갖고 있죠. 까만 게 원자 위치고요. 예. 하얀 게 빈 공간입니다. 얘는 이미지가 역전되죠. 컨트라스트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 여기 스트론튬 있고 여기 타이탄 있고 이 사이에 살짝 검은 애들 저기가 이제 옥시겐 포지션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전에 이제 ABF 조건으로 경원소의 포지셔닝을 확인하셨죠. 산소의 위치 혹은 나이트로젠의 위치 확인하셨다 그러면 저희 이제 IDPC를 통해서 얻으면 컨트라스트 구현은 똑같습니다. 하디프하고 역전이 되진 않고 훨씬 더 조금 더 클리어한 요게 산소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로 IDPC를 얻으시면 경원소 분석에 이미징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보시면 ABF도 그렇고 저희 IDPC도 그렇고 물론 HR 스템 이미지라는 게 시편이 굉장히 얇아야 되거든요. ABF나 IDPC는 더 얇아야 됩니다. 얇을수록 잘 나옵니다. 두꺼워지면 티크니스에 되게 민감해서 ABF도 그렇고 IDPC도 그렇고 샘플 두께만 조금만 두꺼워져도 이미지 퀄리티가 좀 확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DPC의 또 다른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고요. IDPC에서 갈륨의 덤벨이 있고 그 옆에 나이트로젠의 덤벨이 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아마 방향이 틀릴 거예요. 110 방향 같은 경우 요 밑에 달려있는 게 나이트로젠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원소의 포지셔닝이 가능한 분석법 중에 IDPC라는 게 있긴 합니다. IDPC의 장점이라고 아까 경원소 이미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로더주 효과가 좀 있습니다. IDPC가. 그래서 밴드 이미지에 굉장히 취약한 샘플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스크린 커런트 기준이고요. 2피코 암페어. 예.
굉장히 약한 커런트죠. 굉장히 약한 도주량으로 이미징을 하시면 굉장히 노이즈할 거예요. 발생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작으니까 보통 디텍터에서 얻으시면 굉장히 노이즈합니다. 대신 IDPC는 조금 더 시그널 투 노이즈가 높아서 조금 더 빈 커런트가 낮더라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DPC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경원소 이미징, 그 다음에 하나는 로드 조과.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탈로스하고 스펙트라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뭐 말씀드리는 건 다 이거고, 이제 서머리만 해드리자면, 그냥 이제 탈로스 FX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줄거리 추가될 사항은, 그저 EDX 디텍터만, 슈퍼엑스라서, EDX 분석은 훨씬 기존 대비 훨씬 빠르게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확보가 가능하실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화 기능이 있습니다. 얘도. 근데 커렉터는 없지만 오토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보통 스템에서 보시면 스티그 맞추고 포커스 맞추잖아요. 그거를 오토로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래는 장비 잘 맞추고 온라인 작업하면 보였는데 이것도 이제 뭐 버튼 하나 누르시면 나가서 포커스하고 스티그를 맞춰주긴 할 겁니다. 뭐 대략 시간은 한 1분? 1분 내에 끝납니다. 1분 내에 끝나긴 하는데 예. 그러면 보통은 약간 자기가 온라인 조금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찾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온라인을 제대로 하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찾아주겠죠. 페일날 확률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DC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탈로스하고 스펙트라 둘 다 있는 기능이고요. 어, 드리프트가 보정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퀄리티 C 이미지를 찍고 싶은데 C편에 드리프트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 너무 이제 노출 시간을 낮게 해서 하면은 이미지 찌그러짐이 있을 수가 있고 움직이는데 DCF에는 말 그대로 이제 짧게 여러 장 찍어서 그냥 이미지 합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 돌았네? 어. 이 이미지는 뭐 짧게 여러 장 합치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칼로스도 있고 스펙트라도 있는 기능입니다. 스펙트라 300은 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스펙트라 300이 탈로스하고 틀린 점은 컨덴서 렌즈가 3개입니다. 탈로스급은 컨덴서 렌즈가 2개고요. 스펙트라급은 컨덴서 렌즈가 3개입니다. 그래서 짧게 할게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2개와 3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TM이 패러렐 조건이 딱 한 조건이었다 그러면 얘는 패러렐 조건이 유지되면서 빔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스템 쪽은 이 컨버전스 앵글, 그러니까 프루브의 각도가 예전에는 얘는 시터파처의 사이즈에서 고정이었거든. 근데 컨덴서 렌즈가 3개면 컨버전스 앵글을 리니어하게 허용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이 필요하실 때 예, 굉장히 쉽게 컨버전스 앵글을 변경해서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펙트라는 지금 커렉터인데 커렉터도 S코어라고 제일 최신의 커렉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S코어 같은 경우에는 요 단에 기존의 렌즈 단이 하나가 더 추가됐고 여기 A5를 수정하는데 좀 도움을 줘서 훨씬 더 레졸루션 상당히 좀 점핑되긴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A5까지 오토로 튜닝이 가능한 거죠. 예전에는 요건 다 매뉴얼이었는데 지금 오토로 튜닝하고 정확도도 높아져서 훨씬 이제 CS가 확보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요거는 똑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대동소이 하는 거고요. 오토로 얘도 컴퓨터에 있는 장비지만 오토로 스티그 콤마까지 잡아주는 게 오토 스템이고요. 아까
모노크로메이터 일스 레졸루션을 확보하는 이 프로그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스펙트라 300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스펙인데 지금은 스펙트라는 아마 300kV, 200kV, 80kV 온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장비는.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유지적으로 보시면 300 서머린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예. 어떤 샘플이요? 유기물이요? 예. 도구를 하시면 저희는 보통 이제, 제일 도주량을 측정하시는 어, 가장 정확한 방법은 패러데이 컵을 이용하는 건데, 패러데이 컵이 장비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희 쪽은 쪽에서 패러데이 컵을 장착하고 보통 스크린 커런트에서 환산해서 도주량을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유효하시면 조건 세팅에 따라서 도주량이 계산돼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네, 그안 보일 때까지 뭐 약한 비용을 쓰실 수는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 빈이 약해지면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야겠지만 만약에 빔 세팅 조건에서의 도주량 조절이라 그러면 네, 굉장히 약한 빔까지 컨트롤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정확히 딱 패러데이 커브 딱 측정한 값이 아니라 기본적인 스크린 떨어지는 빔 커런트 저항값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디스플레이 되는 상에서는 굉장히 약한 빔 커런트까지 도주량까지 조절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어, IDPC를 주로 많이 썼고요. DTPC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렉트로 차지 덴시티 칼라맵을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칼라맵으로 하면 거기에 이제 필드의 정도를 아마 매핑성 칼라 휠 같은 걸 통해서 표현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DDPC로 많이 써보지는 않아서 저도 IDPC 이미지만 했고요. 필요하시면 DDPC 활용은 나중에 장비 저한테 이따 메일 주고 가시면 제가 메일 관련된 거나 정보 있으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프로그램이어서 티아가 운영이 됐고요. 지금은 어느 디텍터 혹시 티아 스템은 어느 디텍터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IDPC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하디프하고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 하디프 이미지를 기준으로 오토 스템을 돌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시료 자체가 컨트라스트 대비가 되는 시료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막 뿌연 이미지에서는 예, 이것도 못 잡습니다. 네. 네. 카메라는 둘다 저희 셀카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거고요. 세타라는 명칭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D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기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스크립트라는 게 저희가 보통 DM 플러그인을 만약에 다운받아서 DM에 설치를 하시면 벨록스 그러니까 저희 시데타로 찍은 이미지를
DM 소프트에서 열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확인은 가능하십니다. 네. MD는 나노빔 디프렉션이고 저희 쪽에서 쓰셨다 그러면 마이크로프로브 스템 모드를 쓰실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면은 제올적의 MD인가요? 제올적의 MD, 아, 그러면, 저희 쪽은 그 TM 모드에서 MBD 나노빔 디프렉션을 얻으실 텐데, 저희 쪽에서 쓰시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모으잖아요. 나노빔 사이즈로. 그러려면 저희는 시트 아퍼처 제일 작은 거 쓰셔야 될 거고, 스파 사이즈가 보통 한 8번, 9번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커버하는 영역이 한 10나노 정도 될 거예요. 10나노 이하의 프로브를 아마 만드실 수는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도 앵글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 이쪽은 보통은 그런 TM 모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팀 모드에서 엔비디를 하거든요. 나노미 디프렉션. 근데 그것도 온라인이 있긴 한데, 어, 일반적으로 스팀 이미지를 얻고 나서 그 스팀 이미지의 빔 포지션을 움직이실 수가 있고, 그런 빔 포지션을 움직이시면, 뭐 스펙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시트 아파처가 가장 작은 게 아마 10나노짜리가 있을 텐데, 그게 장착되어 있는 장비의 NVD다 그러면 10나노 이하에서 1나노 프로브의 사이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앵글은 저희가 스펙트라 같은 경우 컨덴서 렌즈가 3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그, 기본적으로 TM 모드가 아니라 스텝 모드에서 NVIDIA를 얻기 때문에 스텝은 말 그대로 이 프루빙인데, 어, 약간 패러렐한 프루빙이죠. NVIDIA라는 저희 쪽에서 분석하면. 근데 그러면 이미지 레졸루션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좀 통으로 나오니까. 대신 스크린상에 형성되는 패턴 자체는 아까처럼 디스크가 아니라 이제 회전 전으로 나오겠죠. 그런 모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쓰는 경우 조금 더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다른 물리적인 아파트나 이런 거 바꾸는 게 아니라, 렌즈 물리하게 조절해서, 좀 이 각도, 그러니까 이 표면에 떨어진 푸른의 각도를 좀 변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지 레졸루션이 중요하다 그러면 약간의 각도를 더 주면 이미지 레졸루션은 좋아지고 대신 이제 표적 패턴이 맺히는 게 점이 아니라 약간 더 커진 디스크 형태로 맺히겠죠. 그 다음 회전 패턴의 점이 중요하다 그러면 거의 패러럴하게 가면 거의 0.5 패러럴 조준의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디프레션 패턴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역은 거의 한 2, 3나노 영역에서도 패턴이 가능합니다. 익스포저 타임은 이제 카메라 성능에 따라 틀리겠죠? 저희 세타는 글쎄 얼마 근데 줄어들긴 줄어들 텐데 어차피 그 정보하고 관련 있는 게 셔터 스피드가 이제 뭐냐면 익스포저 타임을 딱 짧게 하더라도 회전 패턴이 케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도 아니면 짧게 하면 기록은 되는데 케일이 생겨서 이제 점에 이렇게 꼬리가 생길 거거든요. 최소한 그 꼬리가 안 생길 정도로 노출 시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10분 두께나 이런 거 이제 찾아가면서 가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춘다 이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더 제일 낮은 노출 시간에서 점점 증가시키시면서 퀄리티를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보통 저는 추천을 한 두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 내가 PC나 뭐 구글 속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날 그냥 변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퇴근하시기 전에 해주세요 하고 아침에 보시는 게 제일 낫고요. 한다 그러면 보통 오전에 넣었으면 오후에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에 따라서 저희 뭐 스펙트라, 울트라라는 또 모델이 또 있거든요. 스펙트라고.
근데 이제 스펙트라 울트라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런 가속도랑 변경하고 쓰실 수 있는 속도가 20분입니다. 네, 요새는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아예 저기 피해조나 이런 렌즈 따위 다 틀리긴 한데 이제 그런 렌즈가 좀 틀려지긴 한데 혹시 울트라 모델이면 분석 의뢰하시는 곳이 혹시 울트라 모델이면 거기는 한 2, 30분 내에 가속 절하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냥 전날 내려서 쓰신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